네,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건강을 지키는 약속 TV닥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가정의학과 전문의 곽동원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들이 좀 방송을 하면서 네. 허리를 좀 쫙 펴면서 필까요? 네.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아주 뻐근합니다. 예. 여러분들 혹시 지금 서 계십니까? 아니면 앉아 계십니까? 서 계시는 분이나 앉아 계시는 분이나 다 같이 아픈 부위가 있습니다. 바로 허리죠. 예, 맞아요. 오늘은 허리에 대한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그 척추질환 비수술 치료의 모든 것이란 이제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하려고 하는데 네. 오늘 제가 네. 일어나서 바로 허리가 아프더라고요. 왜 그래서 그럴까요? 젊으신 분인데. 아니 이게 한 해 한 해가 다른 거 있죠. 그래요. 예, 특히나 또 중년이 넘어가시면 네. 아이고 허리야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사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예, 뭐 저도 이제 중년이라서 허리 아픈 경우가 많습니다만 요즘은 젊은 분들도 의외로 병원 많이 찾으시고 수술 받으시는 분들도 많이 뵀습니다. 네. 만약에 지금 수술 얘기를 한 번이라도 들으셨고 수술 때문에 고민을 하고 계신 분이라면 오늘 방송 꼭 집중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수술을 하지 않고도 아니 수술을 하지 않아서 더 효과적인 방법들도 최신 많다고 하니까요. 네. 오늘 한번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자, 오늘 신경외과 전문의 김훈 선생님을 모시고 어떤 비수술 방법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죠.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그만큼 요즘 보면은 허리 안 좋다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요. 예. 서두에 뭐 80% 이렇게 네? 얘기를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100%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한 번쯤은 일생에. 허리 안 아픈 사람도 있다 싶은데 정말 많죠. 네. 그 어느 정도로 그렇게 고통받는 분들이 많은지가 대체적으로 뭐 나와 있는 수치나 통계가 있어요. 얼마나 많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보통 요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예. 허리 통증은 이제 우리 일생 동안에 10명 중에서 8, 9명 정도가 네. 한 번쯤 아주 심하게 못 움직일 정도의 그런 허리 통증을 겪는다고 하고요. 네. 또 매년 근로자의 한 50%, 그러니까 절반이죠. 예. 절반에서는 이런 그 허리 통증을 가지고 병원에 방문한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래서 연령별, 성별 또 여러 가지로 이런 통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통계들 중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표한 통계를 보면은요. 네. 2010년에는 총 161만 명이 160만 명. 네, 161만 명이 허리 디스크 예. 때문에 예. 네, 병원을 방문했다고 허리 되어 디스크만 있습니다. 160만 명.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2014년, 4년이죠. 예. 4년 후에 이 수치가 196만 명. 200만 명이 되는군요, 이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4년 만 22%가 증가했다는 거죠. 그래서 예. 네. 이 허리 디스크 또 이제 뭐 목 디스크 또 척추 문제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병원에 방문하시는 분이 연간 200만 명이 넘는다는 이런 수치가 통계학적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게 많고 병원을 찾으셨던 통계에 잡히는 분들이 이렇고 예. 병원 안 가신 분들 더 하면 많겠죠. 더 많다는 그렇죠. 얘기잖아요. 이미 많고 앞으로 더 많아질 것 같습니다. 네. 척추 질환하면 이제 어르신들이 많이 이렇게 허리야 이렇게 아프시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젊은 분들도 의외로 많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제 허리 문제다. 그러면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한 50대 이상 연세가 있으신 분들에서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최근에는 이런 야외 활동, 뭐 스포츠라든지 이런 활동으로 인해서 외상으로 인해서 젊은 사람들 중에서도 허리 디스크가 생겨가지고 병원에 오는 분도 많이 계시고요. 요즘엔 또 막 스마트폰 하느라고 이렇게 꾸부정하게 이렇게 하고 있는. 네. 네,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스마트폰 그리고 또 이제 최근에는 이런 일을 하고 그럴 때 컴퓨터를 많이 맞아요. 쓰게 되죠. 그럴 때 잘못된 생활 습관, 이 스마트폰을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숙이고 돼서 생활하게 되는 그런 생활 습관, 또 이제 뭐 컴퓨터를 쓸 때도 그렇습니다. 앉아서 주로 쓰게 되는데 네. 이 앉아서 할 때 이런 앞으로 숙이게 되고 그래서 똑바른 못한 자세로 일을 하게 됨으로 해가지고 허리에 많은 부담이 가서 변형이 오고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렇죠. 네. 또 요즘에 날씨도 참 좋잖아요. 네, 물론 네. 좀 더워지고 있긴 하지만 네. 선생님도 오늘 방송국 오실 때 자전거 타고 오셨잖아요. 예. 야외 활동을 이렇게 많이 하시다 보니까 그 덕에 건강해지기도 하지만 그것 때문에 이제 다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는 이런 뭐 야외 활동, 뭐 스마트폰, 컴퓨터 이런 원인을 말씀해 주셨지만 어떤 경우는 아무 이유가 없는데도 계속 허리가 아픈 경우도 있거든요. 있죠.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냥 잠자고 일어났는데 허리가 아파서 못 움직이겠어요. 이런 경우들도 있거든요. 네. 너무 많이 자서 그래. 네. 이제 뭐 그 잠잘 때에 네. 이런 취침하는 자세에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만은 예. 우리 허리에 이제 통증에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습니다. 허리라는 것은 뼈와 뼈 또
디스크 그리고 네. 그 주위에는 인대, 신경 또 근육 여러 가지 그런 구조물들이 복합적으로 관여를 하기 때문에 네. 어느 한 가지의 원인이 아니라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복합적으로 통증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단순히 허리가 아프다 이런 경우는 근육통인 경우가 대부분 제일 많거든요. 많고. 뼈가 예. 아니라 근육. 예, 예. 근육이나 예. 인대의 문제인 경우가 더 많습니다. 네. 그래서 보통 근육의 문제인 경우 또 인대의 문제인 경우에 있어서는 한 2주에서 3주 정도면은 그런 이제 통증이나 이런 것들이 좋아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런 통증이 한번 생긴 통증이 4주 이상 지속된다든지 네. 아니면 이제 보존적인 치료를 지속적으로 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통증이 있다던가 예. 더 심해진다던가 예. 그럴 때는 이게 이제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병원을 방문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예. 네. 야외 스포츠 활동 말씀하시는데 네네. 제가 이제 그 겪었던 이런 환자분들 중에서 예. 기억나는 환자분이 이제 태국에 요새 해외여행도 많이 가시잖아요. 그렇죠. 예. 태국에 해외여행을 가셨는데 그 스피드보트라고 해가지고 이게 빨리 가는 이제 보트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이 보트를 타시다가 예. 파도에 이렇게 보트가 탁 치면서 붕 떴다가 오. 떨어진 떨어진 거죠. 거지. 네. 물 위에. 네. 예. 아, 물 위로. 그렇죠. 물 위로 탁 떨어졌는데 예. 그 충격만 가지고도 허리뼈 자체가 골절이 되셨던 분이 있습니다. 어머나. 네. 우리 태국에 갔는데 외국에 갔는데 놀다가 그렇죠. 예. 뼈가 골절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못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또 못 움직이고 또 거기서 치료받을 수도 없는 일이고요. 예. 그래서 예. 비행기 타고 후송되셨습니다. 여행 바로. 망치고 와, 돈 많이 비행기 타고 드셨겠네. 돌아와서 수술 받고 이게 네, 뭐야? 그렇습니다. 저도 사실은 좀 조심해야 되는 나이인데 지금 뭐 막 하거든요. 그냥 청년으로 사시는. 송정 바닷가에 가보면 왜 요즘 네. 서핑하시는 맞아요. 분들, 웨이크보드 타시는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네. 저도 한번 그 중에 한 배워봤어요. 분이신 거예요? 아, 네. 4월달에 저도 한번 배워봤는데 이렇게 막 하다 보니까 첫날 배웠는데 어깨가 너무 아파서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왜 어깨가 아프지? 왜 어깨가 아프지? 했더니 이게 타고 나갈 때 네. 이걸 계속 저어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걸 계속 한 거예요. 하루 종일. 네. 그러니까 저처럼 운동 열심히 하다가 뭐 한번 배워보려고 하다가 이렇게 아파서 선생님 찾아오는 환자들도 꽤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네. 요새는 이제 뭐 나이에 상관없이 이런 운동들, 뭐 등산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수상 스포츠 같은 것들도 많이 하시게 되는데요. 예. 자신의 몸에 맞는 운동을 하시는 것이 제일 좋겠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꼭 지금 말씀하셨던 운동하실 때 예. 이런 관절이나 특히 허리, 어깨 네. 또 여러 관절 부위에 충분한 그런 준비 운동을 하셔가지고 안 스트레칭 했어요, 같은 안 거. 했어. 네. 그런 걸 하셔야지만이 나중에 이제 운동이 독이 되지 않고 약이 네. 되는 거가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예. 일단 어느 부위든지 내가 뭔가 무리를 해서 통증이 생겼다. 네. 그러면 그냥 좌시하지 마시고 예. 뭐 병원을 찾으시든지 치료에 들어가야 될 텐데 그렇지 않고 사실은 뭐 이것저것 뭐 찜질도 해봤고 쉬어도 받고 뭔가 간단한 시술도 해봤으나 잘 낫지가 않더라. 네. 이런 분들도 사실 계시거든요, 주변에. 네. 이런 통증이라는 것이 일시적으로 이제 있다가 사라지는 경우는 크게 뭐 이렇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는데 오랜 기간 지속되게 되고 만성적인 통증이 있게 되면은 그것이 또 악순환을 일으키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운동 같은 것도 어느 정도 해줘야 되고 또 이렇게 서가지고 걸어 다녀야 되겠죠. 주로 누워 있는 것보다는 사람이. 예. 그런데 아프니까 또 걷지도 않고 그냥 주로 누워 있게 됩니다. 예. 그러면 허리 자체에도 또 근육이나 이런 것들이 근력도 약화가 되거든요. 그럼 근력이 약화되면은 그것 때문에 또 더 이 허리 자체도 안 좋아지는 서로 악순환. 그런 악순환이 이루어지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통증이 만성화가 되지 않도록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보통 이제 우리가 그 허리를 치료할 때는 단계적인 치료, 계단적 치료 방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처음에 그냥 단순한 요통이 있다거나 이런 특별한 이상이 없는 경우, 그러니까 구조적인 이상이 없이 요통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약물 치료라든지 주사 치료 이런 보존적인 치료를 먼저 시행하게 됩니다. 네, 가벼운 것부터 먼저 해보고. 네. 이런 보존적인 치료는 대부분 이제 한 8주에서 12주 정도까지만 예. 이런 것들을 이제 권유장을 하고 있는데요. 예. 네. 그 정도로 치료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런 이상이 있고 통증이 있다. 그렇다 그러면은 반드시 그런 정밀 검사가 필요하겠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치료 방법으로는 뭐 주사적인 주사 치료라든지 예. 뭐 신경 블록 치료라고들 많이 하는데 네. 이런 치료 방법이 도움이 될 수가 있겠고 또 그것 가지고도 안 된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방법으로는 비수술적 치료, 시술 치료라고 하죠. 그래서 네. 이런 시술적 치료들이 도움될 수 있고 그래도 안 된다.
그때는 수술까지 해야 될 수 있겠죠. 어쨌든 단계별로 다 그 정도의 차이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제일 가벼운 치료, 뭐 마사지도 해보고 찜질도 해보고 하는 거는 한 2달 내지 석 달까지 해보고 네. 효과가 없으면 이제 그다음에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쪽으로 결정을 하시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허리가 아파서 선생님에게 찾아오는 환자들이 증상을 표현을 할 텐데 뭐 뻐근하다, 찌릿찌릿하다, 저리다. 네. 사투리 쓰시는 분들은 뭐 이상한 표현도 막 쓰실 거 아니에요. 주로 그분들은 무리하다 그런 거 아니에요? 찌찌무리하다. 선생님한테 오실 때는 환자분들이 주로 어떻게 증상들을 표현을 하세요? 예, 이제 허리 디스크, 허리에 문제가 있을 때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우리가 보통 이제 얘기하다가 허리가 아프다. 허리 아파? 허리 디스크야.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근데 글쎄, 허리가 아프다고 다 허리 디스크냐? 그럴 리가요.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네. 근육통이나 뭐 인대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 다른 문제들로 허리에 이상이, 허리에 통증이 나타날 그게 수가 훨씬 있습니다. 더 많다고 네. 말씀하셨죠. 예. 근데 허리 디스크가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제 허리 통증보다는 주로 다리 쪽으로 증상이 네.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거 그래서 중요하죠. 네,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엉치 쪽으로도 예. 이게 이제 저리고 통증이 올 수가 있고요. 예. 또 다리 아래쪽 이렇게 쭉 뻗치는 네. 우리가 이제 방사성 통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네. 이제 허벅지부터 다리 끝까지 쭉 뻗치는 우리가 이제 신경이 쫙 지나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네, 네. 저리고 이런 통증들이 올 수가 있고요. 예. 그리고 뭐 걸음 걷는데 보행이 불편해진다든지 예. 이런 경우까지 여러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아까 다리를 방금 강조를 해주셨잖아요. 난 네. 분명히 허리에 이상이 있는 것 같은데 왜 다리가 아프고 저 밑에까지 통증이 내려가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왜 다리가 아파서 나는 그 보통 이제 이게 병원에서 이렇게 오시는 분들 중에서 그런 분들 계십니다. 나는 다리가 아픈데 왜 허리를 검사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네. 이런 다리 쪽으로 우리가 이상이 생기고 통증이 오는 이유는요. 허리에서 나오는 신경이 눌리는 부분이 그쪽 다리로 내려가는 신경이기 때문인데요. 네. 그림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보통 저희 그 허리 디스크라는 것들이 이제 네. 제일 많이 생기는 부분이 네. 요추의 4번과 5번 사이에 제일 많이 예. 생긴다고 알고 지금 있는데요. 가운데 있는 그림 보시면 네, 이 가운데 되겠네요. 있는 그림입니다. 요 4번 요추뼈와 5번 요추뼈 사이 이 부분에서 디스크가 나와서 아하. 신경을 누르게 되는 경우에 예. 여기서 나오는 신경은 우리 몸에서 엉덩이의 다리 바깥쪽으로 이렇게 내려가서 분포를 하게 지금 되거든요. 오른쪽에 저 파란 곳이 예. 다리 다리. 모양이.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네. 다리에서 내려가서 엄지 발가락 쪽으로 이렇게 쭉 내려오는 이런 식으로 통증이 나타나게 되는 경우가 그 제일 양다리가 많습니다. 다 그런 거예요? 눌리는 쪽이죠. 이제 그 디스크가 오른쪽으로 나와 있다 그러면은 오른쪽 다리가 그렇게 되겠고요. 예. 네. 왼쪽으로 나와 있으면은 왼쪽 다리가 그렇게 아프겠죠. 좀 다리의 바깥쪽으로 그죠? 네. 네네. 예. 그리고 그 다음으로 많이 생기는 곳이 5번과 천추뼈 사이 그 부분이 되겠는데 네. 오른쪽에 있는 그림입니다. 네. 이 부분에서 나오는 신경이 눌려 있을 때는 우리 다리의 뒤쪽, 그러니까 엉덩이부터 시작해서 오금을 타고 발 뒤꿈치 또 새끼발가락 쪽으로 이런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로 많이 생기는 곳이 요추 3번과 4번 사이에서 많이 생기게 되는데요. 이 부분에서 디스크가 튀어나와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무릎 안쪽을 타면서 네. 다리의 앞쪽으로 또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예. 그래서 결국은 이제 디스크가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다리 예. 쪽으로 나타나는 이유는 그쪽으로 지나는 신경이 눌리기 때문에 예.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신경이 눌렀는지를 예. 이런 증상과 사진과 이런 것들 검사 이런 예. 것들을 해서 파악을 해가지고 예. 그 부분에 대한 정확한 치료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같이 다리가 아프더라도 뒤쪽이 아플 수가 있고 그- 앞쪽이 아플 수가 예, 예. 있고 안쪽이 아플 어디가 튀어나오느냐에 따라서 아, 그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허리 디스크가 튀어나왔는데 저리고 아픈 거는 다리가 이제 저렇게 부위별로 다른 부위가 아프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런 원리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드렸고요. 그러면 디스크가 튀어나와서 지금 저런 일이 생긴 거니까 디스크가 어떻게 생겼는지부터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리가 허리 디스크라는 것은요. 예. 엄밀히 말하면 이제 병명은 아니고 예. 정상적으로 몸에 존재하는 그런 정상적인 구조물이거든요. 네. 척추뼈와 뼈 사이에서 완충작용을 하는 이런 네. 부드러운 조직이 되겠는데요. 네. 이제 여기 맨 왼쪽에 있는 이것이 이제 그 정상적인 그 허리 디스크인데요. 네. 바깥에 이렇게 보라색으로 싸고 있는 이것이 섬유륜이라고 해가지고 수액이라고 하는 요 안에 파란색입니다. 네. 이게 이제 말랑말랑한 젤 같은 조직으로 되어 있는데요. 바깥쪽은 딱딱한가요? 섬유질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게 우리 이제 피부나 이런 것들보다도 예. 좀 더 이제 질긴 예. 그런 조직이라고 생각하시면 예. 되겠죠. 네. 그런 걸로 만들어진 말하자면 링 같은 거네요. 그렇죠. 네. 그 안에 수액이라는 것이 들어있어서 네. 이 수액이라는 것이 그
뼈와 뼈 사이에서 완충작용을 하고 네. 충격을 흡수해주는 그런 예. 역할을 하게 되거든요. 네. 그런데 어떤 이유로든 간에 노화든지 아니면은 그런 외상이라든가 다쳐서 생기다든지 그래서 이 수액이라는 것이 밀고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 섬유론을 밀고 나오게 되면은 네. 이것이 이제 디스크의 초기가 되겠고요. 네. 이 섬유론을 밀고 나오다가 섬유론 자체를 찢고 탈출을 하게 되는 결국 겁니다. 터졌네요. 네. 이렇게 터져서 이렇게 탈출을 하게 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허리 디스크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예. 그리고 추간반 탈출증이라고 병명으로는 이게 추간판 얘기를 탈출증이구나. 합니다. 예. 네. 그리고 아주 더 심한 경우에 있어서는 이 맨 오른쪽에 나와 있는 이 사진처럼 네. 디스크 자체가 터져가지고 밑으로 흘러내린다든지 위로 올라가고 이래서 신경을 많이 누르게 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네. 꼭 젤리 사탕 안에 있는 이렇게 카라멜이 빠져나와버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선생님 안에 수액이 저게 빠져나오면 없어지면 안 되는 건가요? 그 수액이라는 것이요. 예. 어느 정도는 이제 없어진다고 하더라도 네. 그게 그 보존되고 그 높이가 보존되고 그러면서 충격을 흡수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예. 전부 다 없어지게 되면은 그만큼 이 뼈와 뼈 사이 완충작용을 하는 것이 없고 예. 또 이렇게 주저앉게 되겠죠. 아, 역할을 못 하는군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이제 뼈 자체에도 예. 여러 가지 이제 하중이 많이 가게 되고 그리고 신경 자체도 더 많이 눌리게 됩니다. 그래서 수액이라는 것이 다 없어지게 되면은 그거는 치료가 꼭 필요하겠죠. 허리 디스크 그 부위를 설명해 주셨는데 우리가 네. 흔히 디스크라고 하는 것은 저 수액이 좀 빠져나가는 현상, 추간판 탈출증을 네. 말하는 거네요. 네, 그러면 또다시 그 흔하게 얘기하는 것 네. 중에 하나가 네. 척추관 협착증. 협착증이라는 거잖아요. 그건 또 어떻게 다르죠? 네. 척추관 협착증 하게 되면은 이제 좀 말이 좀 어렵다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네. 척추관이라는 것은요, 우리 뼈와 뼈 사이 척추의 뒤쪽에서 척수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를 말하는 겁니다. 예. 이런 통로가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가 이렇게 관으로 나와 이렇게 보이는데요. 지금 왼쪽에 있는 이 그림이 모식도인데 그 정상적인 예. 척추의 그런 모형을 나타낸 것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노랗게 지나가는 저게 신경인데 그죠? 예, 그렇습니다. 노랗게 지나가는 이 신경 자체가 네. 그 위에서부터 이렇게 눌리는 게 없이 이렇게 반듯하게 내려오는 것이 정상이거든요. 그렇죠. 네. 이제 오른쪽에 있는 이런 수도 관. 꼭지, 수도관으로 우리가 보통 비유를 많이 합니다. 눌리는 것이 없으면은 물이 잘 콸콸콸 잘 흘러내리겠죠. 네. 그런데 보통은 척추관 협착증은 노화로 인해서 네. 그러니까 이제 연세가 드시면서 예. 조금씩 아까 계속 하중을 받게 되고 이렇게 되니까는 척추관 자체가 좁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척추관이 그림의 오른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관 자체가 좁아지게 되니까 신경 자체가 이렇게 꽉 눌리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수도꼭지로 비교하면은 그 수도관이 막히게 되는 거죠. 예. 조이게 되는 겁니다. 예, 그러면 예. 물이 잘 안 흐르게 되겠죠. 예. 그와 마찬가지로 신경 전달도 잘 안 되고 이렇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척추관 자체가 예. 좁아지는 것, 예. 이것이 척추관 협착증이라고 하는 질병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동맥경화 연세- 같은 느낌이네요. 그러니까 연세가 좀 지긋하신 분들이 허리 아프다라고 예. 했을 때는 이 척추관 협착증일 경우가 많은 건가요? 노화라면? 네, 뭐 꼭 굳이 이렇게 연령대로 이렇게 따져볼 수는 없겠지만은요. 네. 그래도 이제 그 디스크, 허리 디스크라는 것은 예. 주로 이제 젊은 사람들에서 급성으로 생기는 경우가 많고요. 예. 또 이제 척추관 협착증은 그래도 이제 연세가 있으신 분들에서 이제 차차 이제 만성적으로 예. 생기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허리 디스크도 신경을 누르고 네. 척추관 협착증도 이렇게 신경을 조이는 건데 그러면 증상은 비슷하게 나타나나요? 어떤가요? 예, 그런 증상들이 허리 디스크와 척추관 예. 협착증을 이제 따로 엄밀히 말해서 이것은 결국은 둘 다가 예. 신경이 눌려서 생기는 거거든요. 예. 허리에서 이제 신경이 눌리기 때문에 네. 그런 증상들이 생기는 건데 딱 구분을 해가지고 이거는 척추관 협착증이고 이거는 허리 디스크고 이렇게 구분할 그건 잘 수가 안 또 될 것 힘듭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젊은 사람들에서 급성으로 예. 이렇게 이제 디스크가 터져가지고 생기는 경우가 있지만은 또 연세가 있으신 분들 중에서도 예. 이런 협착이 있는 상태에서 또 디스크가 또 밀고 나와서 생기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죠. 이 두 가지의 그 증상도 예. 조금씩 다르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런 본인이 이렇게 테스트 해봐서도 이게 조금씩 다른 그런 경우가 좀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이제 이런 척추관 협착증이라고 하는 것은 걸을 때 다리 쪽으로 이제 땡기고 아파서 그리고 이제 어르신들 보통 말씀하시는데 아유 나 버스 한 정거장 가는데 한 두세 번 쉬어야 돼 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집에서
나는데 한 100m 걷는데 예. 한두 번 주저앉아서 쉬었다가 가야 되고 어머님들. 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예. 이런 게 척추관 협착증의 대표적인 증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방송 보시는 분들도 나 이거 아닌가? 디스크 아닌가? 아니면 척추관 협착증 협착증 아닌가? 아닌가? 조금 연세 있으신 분들 중에서 지금 고민을 하실 것 같아서 지금 TV 보면서 바로 이렇게 조금 구별해 볼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혹시 있으면 좀 가르쳐 주시면 좋겠는데. 예. 예. 저희가 이제 보통 허리 디스크와 척추관 협착증의 증세를 이제 구분하는 게 명확하게 구분하기가 특히 일반인들은 쉽지는 않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이런 거는 허리 디스크를 먼저 의심할 수가 있고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협착증을 먼저 의심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그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자가 진단을 봤을 때 이 네. 부분에서 나오는데 허리를 주로 앞으로 굽히면은 네. 아플 때 이거는 허리 디스크가 되겠고요. 예. 꼭 그런 허리를- 건 아니겠지만. 네, 그죠? 예. 주로 앞으로 굽히면 편할 때 이것은 협착증인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 원인은 허리를 앞으로 굽히게 되면 디스크가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신경이 더 눌리게 되거든요. 네, 네. 그래서 더 아프게 되지만 협착증에 있어서는 허리를 앞으로 굽힐 때는 네. 오히려 신경이 좀 더 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음.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겠고요. 또 앉아 있을 때 허리가 아프고 오히려 걸으면은 네. 다리가 아프고 이런 게 좀 낫다. 예. 허리가 자체는 뭐 괜찮다. 예. 이런 경우는 허리 디스크인 경우가 많고 예. 협착증의 경우에 있어서는 가만히 앉아 있을 때는 증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 그런데 움직이면. 걸을 때, 네. 좀한 뭐 100m, 200m 정도 걸었을 때 네. 다리가 땡기고 아프고 이런 경우는 협착증을 의심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네. 또 허리 디스크는 주로 이제 허리랑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리 쪽으로 한쪽에 일직성으로 왼쪽이든지 오른쪽이라든지 예. 한쪽 다리 쪽으로 이렇게 심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허리 디스크고요. 예. 척추관 협착증은 허리보다는 엉치 또 다리가 양쪽으로 동시에 아하. 나타나는 경우가 더 많죠. 네. 그리고 또 집에서 해볼 수 있는 경우, 지금도 이제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허리 디스크인 경우에 이렇게 누워서 우리가 이제 하지 직거상 검사라고 하는데요. 예. 똑바로 누운 상태에서 다리를 이렇게 들어 올릴 때 그 다리가 땡기고 아프다. 예. 그러면 허리 디스크인 경우가 많고요. 예. 그리고 척추관 협착증에 있어서는 이렇게 다리를 올릴 때 아프거나 이런 통증은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선생님 이 그림 어디서 구할 수 있나요? 집에 붙여놔. 와, 이거 네. 복잡한데? 아니 근데 두 집안이 예.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자세히 예. 그 증상을 보니까 분명히 다른 점이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 질환이 이제 어차피 신경이 눌려서 나타나는 그것은 같은 것이지만은 예. 그게 신경이 눌리는 기전이 이렇게 급성으로 나타나느냐, 또 예. 점차 이제 진행성으로 나타나느냐, 이것들 차이가 있겠고요. 예. 또 신경이 어느 쪽에 한쪽에 눌리느냐, 아니면 관 자체가 전체가 눌리느냐에 따라서도 이런 증상들이 또 차이가 있게 됩니다. 예, 네. 근데 증상만으로 구별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증상이 있으시면 네. 그냥 병원에 가서 검사 받아보시는 게 제일 빠른 방법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근데 싶습니다. 검사 받으러 이제 병원에 갈 때 이 네. 환자 마음에서 가장 먼저 이렇게 생각되는 게 수술인가? 수술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그 부담감을 가지고 사실은 가게 됩니다. 그렇죠. 어떤 경우에 수술 얘기하십니까? 예, 저희가 이제 어르신들 그런 말씀들 많이 하시죠. 허리, 목, 척추는 손대는 거 아니다. 그렇게 네. 말씀하시는 네, 분이 있어요. 그런 말씀들 예, 많이 예. 하죠. 예. 절대로 네. 뭐 손대거나 이러면 오히려 더 안 좋아진다. 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요. 뭐 그것이 뭐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고 또 그렇다고 정답도 아니겠죠. 네. 근데 우리가 보통 이제 허리에 통증이 있고 또 디스크라든지 협착이라든지 이런 병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 병원에 오시는 분들 중에서 통계적으로 봤을 때 꼭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하신 이런 분들은 5% 정도에서 많아야 10%, 그러니까 열에 한 명 정도가 되겠죠. 그 정도만이 꼭 반드시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한 이런 열의 경우입니다. 9은 수술 안 그렇죠. 한다. 열의 9가지는 수술을 안 해도 치료가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주변에 보면 그보다는 더 수술하신 것 같던데요. 예, 이제 요새 이제 그런 것들이 수술적인 치료가 또 많이 발달을 하게 되고 그래서 예. 이 수술을 하게 되면은 그런 게 있죠. 뭐 맹장염 수술이라고 맹장염 수술을 예. 예를 들면은 맹장염이 있다 그러면은 맹장 떼내면 끝나는 거죠. 네. 다시는 맹장염에 걸릴 일이 없죠. 예. 없으니까. 하지만 그렇죠. 하지만 허리라는 것은 이것이 수술을 해가지고 병변을 제거한다고 해가지고 허리가 없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한번 수술로 인해서 문제가 생겼던 곳에는 지속적으로 또 다시 문제가 생기고 보통 재발이라고 하죠. 네.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게 되겠고요. 또
이런 수술적인 치료가 꼭 필요치 않은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한 열의 9 중에 속하는데도 수술적인 치료로 가게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꼭 수술이 필요한 경우는 첫 번째 신경학적 이상 중에서 마비 증세가 있는 경우입니다. 마비. 네, 다리 쪽으로 이제 허리에서 신경이 많이 눌리게 되면은요. 예. 다리의 운동신경이 마비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힘이 안 들어간다. 네, 그래서 발을 올리기가 힘들고 예. 또 걷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그 발목이 이렇게 본인이 이렇게 위로 이렇게 올릴 수가 있어야 되는데 예. 이 발목이 안 발목이 안 올라가는 올라간다.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렇죠. 그 정도로 심하게 눌리게 되는 경우에 이렇게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네. 마비 증상이 있고 또 아주 거기서 더 심하게 되면은 대소변 장애도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소변을 볼 때 소변이 잘 안 나오게 되고 또 네. 대변을 볼 때도 대변이 잘 안 나오게 되고 예. 이것이 이제 신경이 아주 심하게 눌린 경우에 나타나는 증상이거든요. 예. 이런 경우에는 꼭 수술적인 필요 또 가능하면 마비가 있을 때는 빨리 치료를 해야지 이 신경이 돌아올 확률이 높습니다. 네. 그래서 네. 이런 경우는 수술적인 치료가 꼭 필요하다고 하겠고요. 또 두 번째로는 이제 골절이라든가 이런 그 병이 있는 경우 그런 경우에도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겠고 또 척추 자체의 종양이라든가 또 척수의 암 같은 경우 그건 누가 봐도 네. 수술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런 경우는 꼭 수술이 필요한 것이고요. 예. 그래서 이런 그런 질환에 따라서 꼭 수술이 필요한 경우가 있고 예. 그렇지 않고 비수술적인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치료가 가능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구분해 가지고 이런 치료를 하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네. 물론 이러한 치료 방법은 일반인들께서 선택하기는 좀 힘드시죠. 그러니까 병원에서 전문의와 풍부한 경험이 있는 전문의와 충분히 상의를 하시고 네. 결정을 하는 것이 맞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열의 9분 정도는 수술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네. 그래서 요즘 분들이 비수술적 방법에 대해서 관심이 상당히 높으세요. 네. 그러니까 수술하지 않는 비수술적 방법, 어떤 방법들이 있는 건가요? 네.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척추 치료, 그러니까 그 허리나 이런 데의 치료에 있어서는 단계적인 방법을 이렇게 밟아서 치료를 네. 하게 되는데요. 네. 근데 제일 첫 번째로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물리 치료라든지 약물 복용이라든지 이런 보존적인 치료가 되겠죠. 네. 이런 치료 방법으로 치료가 안 될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가 주사 치료를 하게 됩니다. 네. 신경 블록 또 이제 신경 차단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신경이 지나가는 부위에 경막 바깥쪽 그러니까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의 바깥쪽에 스테로이드와 진통제 또 다른 여러 가지 약물을 집어넣음으로 해가지고 이 신경 자체의 통증을 감소시켜주는 이런 치료 방법이 이런 네. 신경 블록, 신경 차단술이 되겠습니다. 예. 그 정도로 안 되는 경우에 이제 비수술적인 여러 가지 시술들이 들어가게 되겠죠. 어떤 게 있나요? 네, 그러니까 이런 그 보존적인 치료, 주사 치료만 가지고도 이런 통증 조절이 안 되고 네. 증상이 계속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다음 단계로 할 수 있는 게 예. 우리가 이제 시술적 치료, 네. 비수술적 치료가 되겠는데요. 예. 그런 치료 방법 중에서는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3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신경 성형술이라고 하는 방법이 있고요. 첫 번째, 두 번째가 척추관 협착에 대한 풍선 확장술이라고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또 세 번째로는 그 디스크 자체의 압력을 줄여주는 고주파 수액 감압술이라고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이런 대표적인 시술 방법에 대해서 제가 화면 보면서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이게 이제 허리 꼬리뼈 쪽인데요. 네. 이쪽으로 이제 얇은 관을 집어넣게 됩니다. 예. 꼬리뼈에 한 3mm 작은 이렇게 구멍을 내고 예. 그쪽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이런 내시경도 달려 있는 이런 예. 관을 집어넣게 되고요. 네. 이 관을 척추관을 통해서 올라가게 됩니다. 지금 이렇게 쭉 올라가서 진행하던 이 노란 게 신경인데요. 뼈 속으로 좀 노란색으로 들어간 거죠, 이제. 그렇죠. 네. 척추관 안에 들어간 겁니다. 예. 이 신경이 눌리고 있는 부분을 찾아가지고 네. 그 부위에 약물이라든가 레이저라든가 아. 여러 가지 관을 자체를 넣어가지고 공간이 생겼어요. 네 그런 공간을 풀어주는 것 이것이 신경 성형술이라고 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우리가 성형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제 예쁘게 하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신경 자체를 예쁘게 하는 것은 아니고요. 네. 신경 주변에 있는 유착이라든가 늘리고 있는 디스크를 이제 완화시켜주는 네. 그런 방법이 신경 성형술이라고 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예. 아까 뭐 풍선도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서. 풍선 확장술? 예. 예, 그렇습니다. 이제 풍선 확장술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이제 디스크나 이런 것보다는 협착증이 있는 경우, 네. 척추관 협착증, 척추공 협착증이라 해서 네. 신경 가지가 나가는 그런 통로가 눌려 있는 네. 경우에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네. 마찬가지로 이제 그 꼬리뼈 쪽으로 약간의 절개를 하고 네. 그 부위로 관을 집어넣게 되는데요. 예. 이 관은 이제 끝에 부풀릴 수 있는 풍선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얇은 관을 집어넣어서 이 네. 신경이 눌리는 부분에 들어가서 예. 이 부위에서 이제
약을 넣어가지고 네. 이렇게 오른쪽에 보시면 작은 화면에 이렇게 풍선이 부풀리는 게 보이시는데요. 풍선을 부풀려가지고 신경 눌리는 거를 풀어주는 것이죠. 네. 그리고 또 그 부위에 약물이라든가 여러 가지 물질을 집어넣음으로 해가지고 이게 네. 지금 풍선이 부풀리는 게 보이시죠? 네. 그래서 그 신경이 눌리는 걸 풀어주는 이런 방법이 척추관 협착에 대한 풍선 확장술이라고 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희한하고 우리 심장혈관도 막혀 있으면 풍선으로 이렇게 넓혀주듯이 예. 신경 눌리는 부분을 마찬가지로 넓혀주네요. 예, 그렇습니다. 바로 아. 이제 그런 걸로 인해 가지고 이런 방법을 개발하게 된 겁니다. 아, 네, 네. 그러니까 혈관이 막혀 있는데 그 부위에 이렇게 들어가서 네. 우리가 보통 스텐트라고 하는데 이걸 넓혀줌으로 해가지고 혈관에 혈액이 잘 흘러가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네. 막혀 있는 이제 그 좁아져 있는 예. 그런 신경에 들어가서 예. 그 신경이 지나는 통로를 넓혀주는 것이 이 풍선 확장술이 네,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공간도 확보해주면서 어떤 특수 물질을 이용해서 그 치료도 금방금방 그 자리에서 녹여주고, 바로. 네, 없애주고 이런 방법. 예. 그런데 디스크를 녹이는 방법도 있다고 하셨어요.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방법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디스크 자체를 이제 녹여가지고 그런 것을 이제 디스크의 압력을 줄여주는 방법인데요. 이것을 이제 고주파 수액 감압술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방법은 지금 이제 앞에 설명드렸던 두 가지 방법은 신경이 지나가는 곳에 그 눌려 있는 곳을 네. 풀어준다고 하면은 이거는 디스크 자체의 압력을 줄여주는 예. 이런 치료 방법이 되겠습니다. 예. 네. 마찬가지 그림 보면 설명드리면은요. 네. 지금 동영상 보시면은 허리 디스크에 이제 허리의 옆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디스크 옆쪽으로 안으로 들어간 거죠. 그렇죠. 지금? 보라색 부분이 네. 수액 디스크입니다. 부분. 예. 그 부분에 얇은 관을 집어넣고 예. 그 부분에서 이제 디스크가 튀어나온 부위를 찾아가지고 관을 진행을 시켜서 예. 그 부위에서 고주파를 발생을 시켜서 오. 디스크의 수액 자체를 압력을 감소시켜줌으로 해가지고 눌리고 있는 신경을 풀어주는 이런 방법이 고주파 수액 감압술이 되겠고요. 이 방법은 그럼 이제 디스크 자체의 압력을 풀어줄 수 있는 그런 예. 방법이라서 튀어나와 있는 디스크를 어느 정도 완화시켜줌으로 해가지고 신경이 눌리는 것을 풀어주는 이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정상적인 모양이 됐어요. 무슨 SF 영화 보는 것 같아서 저는 100개라도 볼 것 같네요. 재밌는데요? 근데 선생님 굉장히 쉽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뭐 네. 들어가는 것도 이렇게 바늘 굉장히 작은 게 들어가고 하니까 솔직히 선생님 아프죠? 맞아, 뭐 아까 카테터 들어가는 건 사실 관이잖아요. 아프죠 그거를 선생님? 막 찔러서. 사실 이제 제가 많이 이제 시술하다 보면은요, 우리가 굿소마취를 하고선 들어가기 때문에 그 들어갈 때는 크게 통증을 못 느끼시는데 눌린 신경이 심할수록 네. 이제 신경이 눌린 걸 풀을 때 예. 그때는 통증을 좀 많이 이제 아프다 이런 분들도 계시는데요. 네. 일시적이고 또 이제 시술이 끝나고 나면 금방 또 편안해지십니다.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안 아프다고 하면 그건 거짓말이죠. 안 아프다고 하면 거짓말이지만 그 견딜 만한 통증이라고 얘기할 수 네. 있겠습니다. 애매한 말씀이 견딜 만한 통증. 네. 어쨌든 내가 환자니까 그 네. 정도를 또 감수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네.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비수술적 치료를 받고 난 다음에는 뭐 바로 당일 집에 갈 수가 있는 건지 어느 정도 회복 기간이 필요한 건지 잘 모르겠어요. 네, 이 시술 치료는 제일 좋은 장점이 그 수술 치료에 비해서 재활까지 걸리는 시간이 짧다는 건데요. 우리가 보통 허리를 수술하게 되면은 그런 뼈라든지 근육이 정상화하는 데까지 한 달, 길게는 3달 이상이 걸리는데 이런 시술적인 치료는 뼈나 근육 자체를 이렇게 절개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입원 기간이 길게 필요가 없고요. 네. 보통 시술하시고 나서 한 2~3시간 정도 쉬시다가 그다음에는 일상생활은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예. 물론 네. 아주 뭐 힘들고 그런 노동이나 이런 것들은 가능하면 좀 쉬어주는 것이 좋겠죠. 하지만은 일상생활이나 이런 것들은 바로 가능한 그런 것이 제일 큰 장점이 그럼 되겠습니다. 아이고 허리야 하고 왔다가 걸어갈 때는 이렇게 쫙 펴고 하셔나다고 바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기적처럼. 그런 분 계십니다. 아, 그렇군요. 특히 뭐 디스크 있어가지고 정말 움직이지도 못하시던 분이 네. 정말 휠체어로 이렇게 타고 오신 분들 계시거든요. 119 불러가지고 침대에 누워서 오신 분들도 계시고요. 그분이 시술 치료 받고 바로 다음 날부터 걷는 걸어서. 게 예. 그 뭐 정말 앉은뱅이 일어나서 걷듯이 실제로 걷지도 못하던 분이 바로 일어나서 걷고 이런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 자, 이게 시술을 여러 가지를 저희가 아까 동영상으로 보여드렸는데 굉장히 재밌는 그 동영상들이 많이 지나갔는데 재밌다 하고 보고 있었는데 그럼 나는 어느 시술이 맞지라는 고민을 하시게 될 거라고요. 물론 환자분들께서 일방적으로 정하시는 건 아닐 거고 닥터 선생님들이랑 이렇게 상의를 해서 정하시게 될 텐데 저희가 그래서 어떤 경우에 어떤 시술이 맞는지 저희가 예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여러분 같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4가지 예가 있는데요. 먼저 78세 남자 환자분이십니다.
이분은 선생님 어떻게 치료를 하셨나요? 네. 이 환자분은 78세, 비교적 고령이시죠. 네. 그리고 이제 지금 여기 사진에 보시면은 여기가 4번, 5번 허리뼈가 되는데 네. 지금 여기 쭉 내려오는 이게 신경이 내려오는 겁니다. 예. 신경이 잘 내려오던 것이 이 부분에서는 끊겼네요. 까맣게 보이질 않죠. 네네. 네.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신경이 많이 눌려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한 10년 전에 이제 수술적인 치료를 한번 받으셨던 적이 있으셨거든요. 네.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이제 서서히 병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는 통증 자체는 이 사진에 비해서는 이렇게 되면은 신경이 많이 눌리기 때문에 네. 아주 뭐 증상이 심할 것 같은데 네. 오히려 이렇게 신경이 많이 눌리는데도 불구하고 통증 자체는 그렇게 심하진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주사 치료를 먼저 했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약물 치료도 먼저 하고 네. 그랬는데 주사와 약물 치료만으로도 충분히 이제 일상생활이나 이런 데 충분히 가능하셨고 네. 통증 조절이 돼서 어. 이 환자분 같으신 경우에 있어서는 그런 보존적인 치료만으로도 네. 충분히 이제 치료가 됐던 그런 경우입니다. 거의 뭐 다행이네요. 시술까지도 안 갔는데 그죠? 그러게요. 네네. 네. 자, 두 번째 케이스입니다. 58세 여자 환자분이시고요. 허리 디스크에 척추관 협착증까지 같이 있으셨던 분입니다. 동시에 있으셨어요? 예. 어떤 네. 분이신가요? 이 환자분 같으실 경우에는 이제 허리 디스크가 두 군데 있었는데요. 여기는 4번, 5번 이 부분에 이렇게 허리 디스크가 약간 신경을 누르고 있었고요. 예. 요 이제 5번하고 골반뼈 있는 부분, 예. 이 부분에서는 더 많이 튀어나오면서 이렇게 빨갛게 돼 있는 부분, 이 부분이 신경 디스크가 튀어나와서 신경을 누르고 있는 부분이었는데요. 이 디스크가 갑자기 이렇게 확 튀어나와서 신경을 누르기 때문에 이제 병원 오시기 전에 한 달 정도 전부터 다리 쪽으로 통증이 심했던 분이시거든요. 예. 그런데 아까 이제 남자 환자분보다 이제 연세는 젊으시죠. 예. 68세신데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이제 당뇨가 있으셨습니다. 오, 그래서 네. 보통 우리가 당뇨가 있고 그러면은 당뇨, 고혈압 그런 이런 전신 질환들이 수술을 하는데 부담이 되는 경우가 많이 그렇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그런 당뇨도 있으시고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비수술적인 치료, 그러니까 이제 시술 치료를 먼저 했는데 고주파 수액 감압술이라고 해가지고 튀어나온 디스크 자체에 압력을 줄여주고요. 그리고 또 꼬리뼈 쪽으로 들어가서 신경 성형술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눌려 있는 신경을 풀어주고 그렇게 치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치료한 이후에 일상생활하고 있으는데 큰 무리 없이 그렇게 이제 호전됐던 그런 경우입니다. 예. 자, 점점 이제 나이가 젊어집니다. 네. 32세 남자 환자분인데요. 급성 허리 디스크. 이분은 급성으로 왔네요. 뭐 일하다가 떨어지시거나 운동하다 다치신 거 아닌가요? 네,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건데 예. 갑자기 자고 일어났더니 이렇다고. 자고 일어났다. 네, 자고 일어났더니 아침에요? 다리가 너무 땡기고 아프고 그랬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다리 쪽으로 이제 신경이 많이 눌리기 때문에 다리 쪽으로 증상이 심하게 나타났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은 사진상에서 여기가 이제 5번 척추뼈와 골반뼈 사이입니다. 그 부위에 이렇게 튀어나온 거 보이시죠? 네. 이렇게 삐죽 튀어나와가지고 신경을 굉장히 심하게 누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일상 생활하는 것도 문제였지만은 또 그 근력 자체도 예. 이제 그 발가락을 예. 이제 들어 올리는 힘이 예. 약간 빠지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마비 자체가 지금 좀 진행이 됐기 때문에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시술 치료보다는 그런 디스크 자체, 튀어나온 디스크 자체를 제거해주는 이런 치료를 했습니다. 오. 근데 디스크를 제거하는 것도 수술하신 게 아니고 이제 내시경 수술이라고 하는데요. 예. 우리가 위내시경, 대장내시경 이런 건 다 네네. 받아보셨죠? 그나 마찬가지로 내시경, 척추 안에 있는 그런 디스크나 신경을 볼 수 있는 내시경이 있습니다. 그 내시경을 허리 안에 디스크 안에 삽입을 해가지고 내시경으로 그 디스크를 보면서 디스크 자체를 제거하는 이런 내시경 수술로 통해 가지고 이런 통증이 바로 좋아졌던 그런 환자분이었습니다. 네. 잘 누워 있다가 그죠? 깜짝 놀라셨겠어요. 어쨌든 예. 근데 내시경으로도 이렇게 디스크를 뽑아낼 수 있는 수술 방법이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요새는 이제 그런 수술적인 치료 방법들도 많이 발달을 해가지고 네. 예전엔 수술한다 그랬으면은 다 째가지고 어. 했죠. 그런데 최근에는 째가지고 하지 않고 치료하는 방법들도 있고 또 혹시 이제 피부 절개라고 이렇게 짠다고 하더라도 그 수술 범위를 최소화해서 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최소 침습 방법적인 수술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정상적인 조직에 그거를 손해가 안 가도록 네. 이렇게 하는 것이 이런 수술적인 방법들이 많이 개발돼 있습니다. 자, 네. 마지막 케이스입니다. 이분 제일 심하신 것 같은데 57세 남자분이신데요.
병이 3개가 있습니다. 허리 디스크에 척추관 협착증에 척추 전방 전이증까지. 이건 뭐예요? 척추 전방 척추 전이증? 뼈 하나가 이렇게 앞으로 튀어나오는 건데. 아, 전방으로 전이됐다. 예, 설명해 네. 주실 건데 허리를 앞으로 숙일 때마다 불안정하다라고 아, 네. 말씀을 하시나 봅니다. 어떻게 치료하셨어요? 척추 전방 전이증 오늘 처음 나온 말인데요. 네. 척추 전방 전이증이라 그러면은 이제 좀 이게 뭐냐 이렇게 얘기를 하실 수 있는데 척추라는 거는 이제 몸의 그 허리 뼈고요. 그리고 전방이라는 건 앞쪽이나 예. 앞쪽으로 전이 그러니까 위치가 바뀌었다는 거죠. 그래서 뼈와 뼈가 이렇게 디스크를 사이에 두고 쭉 일렬로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이 뼈가 어긋나게 되는 겁니다. 이 어긋나는 이유는 뭐 선천적인 경우도 있고 또 이제 퇴행성 변화, 노화로 인해서 이 뼈를 잡아주는 인대라든가 이런 조직들이 약해짐으로 해가지고 생기는 경우들도 있는데요. 네. 지금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 그림을 보면은요, 이게 뼈 사진인데 예. 여기 3번 또 4번까지는 네. 뼈가 쭉 일렬로 예. 잘 이렇게 연결이 돼 있습니다. 예. 이렇게 쭉 일렬로 이렇게 내려오게 되는데 예. 요 4번하고 5번 사이는 뼈가 어긋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이 뼈 자체가 어긋나게 되니까는 네. 그 부분에서 신경이 많이 눌리게 되고요. 예. 또 그리고 환자분이 이렇게 움직일 때마다 안 그래도 어긋나 있는 뼈로 인해서 예. 신경이 눌려 있는 상태인데 이게 불안정하게 되니까는 그 움직일 때마다 신경이 또 더 눌리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허리 굽히고 또 일하고 이렇게 움직일 때 많이 이제 증상들이 더 심해지고 이랬는데 그냥 딱 봐도 일이 클 것 같아요. 어떻게 그러게요. 치료하셨어요? 예, 뭔가 그렇습니다. 방법이 많았어요. 이런 환자분 네.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 뼈를 갖다가 이렇게 그러니까 어긋난 뼈를 돌리는 방법은 수술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예. 수술적인 치료, 우리가 나사못을 박아가지고 예. 뼈와 뼈를 연결시켜서 고정시켜주는 이런 치료를 시행했습니다. 꼭 필요할 때는 이제 수술도 불가피하게 네. 해야 한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근데 같은 예. 수술이라도 우리가 생각하는 이렇게 무조건 찢고 하는 수술이 아닌 방법들이 있네요. 네, 그렇죠. 네. 예. 그러면 수술이든 또는 비수술이든 환자 입장에서 또 가장 걱정스럽고 고민되는 것이 이거 지금 내가 이만큼 고생했으나 앞으로도 재발되지 않을까? 어우, 제발. 아니면 예. 또 다른 곳에 또 같은 증상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부분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치료를 하고 그럴 때 마찬가지로 한 번 수술이든지 시술이라든지 무슨 치료를 했는데 그 후에 똑같이 다시 한번 재발하는 경우 이런 예. 것이 이제 제일 안 좋은 경우가 되겠는데요. 사진 보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서 그런 척추 협착증 수술 환자, 협착증에 대한 수술 환자입니다. 네, 네. 수술 환자 12,000명을 대상으로 5년간 이제 추적 분석을 했던 이런 결과가 있습니다. 예. 자, 첫 수술한 다음에 재수술을 하는 경우가 1일부터 365일, 그러니까 맨 위에 나와 있는 1년 동안에 재수술을 하는 경우가 790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7% 정도. 7%. 그러니까 어. 100명 중에 한 7명 정도가 첫 1년 사이에 예. 재수술을 받았다는 거죠. 1년 사이에. 네. 예. 그리고 그 다음으로 1에서 2년까지 또 3년까지 5년까지 이렇게 우리가 쭉 관찰을 해봤더니 예. 척추관 협착증으로 수술을 받았던 12,000명의 환자 중에서 1,600명, 그러니까 총 약 한 15%가 되겠죠. 그러니까 10명 중에 한두 명은 다시 수술을 받았다는 거죠. 아.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재발이 되는 경우가 예. 이제 한 10명에 한두 명이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수술적인 치료나 이런 것들을 할 때 제일 좋은 것은 적합한, 딱 맞는 그런 치료를 해가지고 이런 재발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10%, 15%까지 재발을 하는데 왜 재발이 생기나요? 선생님 혹시 수술 잘못하신 거 아니에요? 맞아. 라고 질문을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질문을 많이 받으시죠. 예. 네, 수술이나 시술이 잘못돼서 다시 수술을 하게 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허리라는 것은 그 부분의 병적인 부분을 수술이나 시술을 통해서 좋아지게 하더라도 그 자체가 허리 척추뼈나 디스크 자체가 다 없어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수술이나 시술을 통해서 그 치료를 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일상적인 생활이나 생활 습관, 잘못된 생활 습관, 또 여러 가지 이유, 자세, 잘못된 자세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얼마든지 그 동일한 부위에 다시 병이 오는 경우도 있고요. 또 수술이나 이런 방법을 통해서 그런 척추를 고정시켰을 때 이 고정된 부위가 아니라 네. 이제 관절이 우리 이제 척추는 1번부터 5번까지 척추뼈가 있는데 예. 그 부분에 어느 한 관절이 고정이 되게 되면은 네. 나머지 다른 관절들이 많이 그 쓰게 관절을 되겠죠. 하는 것을 어. 그만큼 더 일을 더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어느 수술을 하게 되면은 그 부위의 위쪽이나
아래쪽에 있는 관절에 또다시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런 수술이나 또 다른 시술을 하게 되는 이런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수술했던 부위에 재발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다른 부위 주변에. 주변에 또 같은 증상이 나타나서 또 수술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네. 예. 근데 재발이 뭐 수술이나 꼭 시술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평소에 갖고 있는 뭐 자세, 일상생활, 그런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시네요. 네, 또 외적인 그런 외부 요인 이런 것들로도 얼마든지 재발 가능하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젠 그런 수술이든지 시술이든지 그런 치료를 했다고 해가지고 그 병을 일으키는 부위 자체가 없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허리, 척추는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수술이나 시술을 한 번 가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뭐 운동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통증을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겠고요. 이것을 병을 치료한다고 해가지고 이게 완전히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잘 관리하면서 더 이상 안 좋아지지 않도록, 그러니까 이렇게 더 진행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여러 가지 생활 습관이라든지 뭐 자세라든지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것이 많이 중요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뭐 시술, 수술로 끝나는 게 아니라 쭉 계속 관리를 하시는 게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근데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우리 몸 전체에 뭐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 없겠습니다만은 정말 우리 몸의 딱 한 중앙, 기둥이 되는 이 척추만큼은 평생 관리를 잘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평소에 어떤 생활 자세로 일하는 것이, 임하는 것이 척추 건강에 도움이 될까요?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어머님들이 많이 이제 척추에 이상이 생기고 또 이제 통증도 많이 쓰인 이유 중에 제일 큰 이유가 그런 허리를 구부린 자세로 일을 하는 거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올바르지 못한 자세. 우리가 허리를 굽힌 상태에서는 똑바로 서 있는 상태보다 허리를 앞으로 굽힌 상태에서는 허리 자체의 뼈나 디스크에 많게는 3배까지도 이런 그래요? 하중이 가해지게 됩니다. 앉아 있는 자세에서도. 네, 그렇죠. 그래서 최대한 올바른 자세로 또 생활 습관을 가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고요.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운동도 허리에 무리하는 이런 운동보다는 허리 주변, 우리가 뼈 자체를 강하게 하는 방법은 아직 없거든요. 근데 뼈 주위에 있는 그 뼈를 지탱하는, 그 척추를 지탱하는 근육을 강화시켜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운동이죠. 그래서 이제 그 웨이트 트레이닝이나 이런 트레이닝을 통해 가지고 그 근육을 강화시켜줌으로 해서 그 허리에 가는 하중을, 뼈에 가는 하중을 줄여주는 이런 방법이 되겠고요. 선생님, 왜 회식할 때 한 방 큰 방에 쭉 다 앉아서 이렇게 뭐 잔 주거니 받거니 먹다 보면 허리 진짜 아프거든요. 그거 어때요?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우리가 바닥에 앉는, 이게 우리나라에서 전통적인 생활이 이제 좌식 생활이라고 하죠. 양반 다리를 하고 바닥에 앉는 그런 자세인데, 우리가 서 있을 때 이런 척추에 들어가는 이런 하중이 100이라고 보면은요, 누워 있을 때는 그게 한 50에서 60 정도로 그게 절반 정도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앉아 있을 때는 오히려 그 의자에 앉는 겁니다. 의자에 앉으면 허리에 가는 하중이 감소될까요? 더 증가를 할까요? 증가되지? 왠지 질문의 뉘앙스 느낌으로는 더 증가될 것 같은? 증가 쪽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앉아 있을 경우, 그냥 의자에 앉는 경우만 해도 한 120에서 30 정도로 해서 20-30% 정도의 그 허리에 그런 들어가는 하중이 더 증가를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바닥에 앉게 되면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이 50% 이상 그런 허리에 그 가는 하중이 증가를 하게 됩니다. 아니, 우리가 양반 다리를 하든 다리를 쭉 뻗고 앉든 바닥에 앉으면 그렇게 하중이 걸린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앉아 있는 자세가 오히려 허리에는 더 하중이 많이 가고 무리가 되는 자세입니다. 그래서 특히 앉아 있을 때 우리가 척추를 똑바르게 하고 또 이제 바른 자세로 앉을 수 있도록 하고요. 가능하면은 식사하고 할 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이제 할 때도 이런 안 그래도 뭐 이렇게 회식하고 그러면 술도 많이 먹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술, 담배 안 좋습니다. 척추에 안 좋고 그런데 그 안 그래도 안 좋은 거 먹으면서 허리까지 안 좋은 자세로 있으면은 더 안 좋아지겠죠. 그러니까 가능하면은 뭐 그런 자리라도 가능하면 의자에 앉아서 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바닥에 앉아서 하는 것은 허리에 무리가 많이 가는 자세이기 때문에 되도록 삼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이 방송 보고 계신 분들 중에 허리가 아픈데 이 허리 아픈 게 오래됐는데 병원을 갈까 말까 치료를 받을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거든요. 그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씀 선생님 해주시면요.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허리 아프신 분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요. 우리가 이제 허리에 대한 그런 치료 방법도
이런 인터넷만 보더라도 여러 가지 방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허리, 척추 이런 데는 손대는 거 아니다, 수술하는 거 아니다. 그냥 운동이나 보존적 치료만으로도 충분히 나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여러 가지 그런 치료 방법 중에서 본인에게 맞는, 우리가 옷을 사더라도 똑같이 이제 그런 기성품을 사는 것보다 본인에게 맞는 맞춤 옷을 사는 거나 마찬가지로, 그 옷이 더 잘 맞는 거나 마찬가지로 본인에게 맞는 치료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100% 모든 사람에게 다 좋아지는 이런 방법은 없습니다. 그 분의 환자분 개개인마다 적합한 방법이 있고, 그 방법으로 올바른 치료를 할 때 가장 고통 없이 가장 좋게 치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꼭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전문가와 상의를 하셔가지고 본인에게 잘 맞는 그런 치료 방법을 선택하시고 치료하는 것이 허리 건강에 좋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네. 허리가 바로 서야 삶이 즐겁다라는 그렇다. 얘기 하잖아요. 네. 이 척추 질환, 이 비수술 치료의 여러 가지 이야기를 오늘 나눠봤는데요. 네. 이 척추 튼튼하게 평생 잘 지키셔서 네. 이 100세 인생 아주 즐겁게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신경외과 전문의 김훈 선생님 모시고 비수술 방법의 여러 가지 알아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